가족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했죠. 지금 잘 살고 있는 마포 아파트 왜 파냐? 지금 쭉쭉 오르는데. 하지만 이제 저희는 또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어요. 평균이 82% 상승이라면 분명 저희가 타겟으로 보고 있는 투자처의 매물들은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 시가총액 순위를 봤더니 이제 일본이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가 많고 이런 부분은 아마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요즘 둔촌 주공마저 미계약분이 나오면서 한국 집값 많이 폭락한다고 걱정이 많으시죠? 사실 제가 작년 3분기 출산율을 알아봤는데요. 0.79명으로 박살났더라고요. 한국 집값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처럼 앞으로 오르기 힘들다고 보시는 비관론도 많은데요. 그런데 2019년에 한참 서울 집값이 많이 치솟고 있을 때 서울 아파트를 팔고 도쿄의 꼬마 빌딩을 사서 월세 800만 원을 받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최근 이제 서울 아파트를 팔고, 정확하게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이 신간을 내셨는데요. 이 주인공이신 백승 저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019년에 서울 아파트를 팔고 도쿄의 상가주택, 이제 꼬마 빌딩이지만 이제 상가주택을 사셨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투자를 결심하신 제일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제가 2014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2019년이 돼서 운이 좋게도 이제 차익 한 4억 원 가량을 손 수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억 원과 이제 나머지 제가 저축한 금액 또는 퇴직금이 그때 생겨서 퇴직금 또 이제 다른 아파트에서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얻은 전세 증액분을 다 합치니까 5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당연히 그 5억 원을 가지고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매우 탐이 나서 알아보러 다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또 5억 원으로는 너무너무 접근하기가 힘든 부동산 시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건물을 사보자, 월세 받아보자 해서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쪽에 있는 상가주택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원하는 약간 넓은 땅, 큰 도로에 접해 있는 이런 좋은 건물들은 또 5억 원으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또 이제 대출 규제가 또 시작이 되던 때라서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대출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일본을 여행을 남편하고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도쿄에서 부동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도 사람은 살고 생활은 하고 경제는 돌아가는데 여기서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그때 또 마침 해외 부동산 투자가 약간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한 2군데 정도 다녔고, 이제 그 길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취득하게 됐습니다. 2014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가 이제 함께 뭔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좀 어느 정도 쌓아놨다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19년까지의 한국 부동산 좀 투자 스토리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맨 처음에 2014년에 이제 처음 투자한 거는 사실은 그때도 월세 투자였어요. 우연히 부동산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이제 오피스텔 사서 월세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신랑, 그땐 남자친구, 지금의 신랑과 그 얘기를 듣고서 저희 같은 물려받을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부동산 투자로 월세 받을 수 있대, 부자 될 수 있대. 이게 너무나도 호기심이 일었고 그 후로 한 달 정도 만에 한 책 30권 정도를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삼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월세 90만 원을 받았고 대출이자 50만 원을 내서 이제 40만 원이 남았죠. 그래서 그때 그 40만 원 남은 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80만 원, 120만 원, 400만 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러려면 종잣돈이 필요하구나. 금액이 커져야
40만 원이 400만 원이 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막 아파트 투자 시작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맞벌이 하면서 절약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저축했고요. 그리고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로 작은 아파트, 이제 구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전세 다시 재계약하면서 증액분 합하고 이제 정액한 거, 그리고 작은 오피스텔에서 남은 40만 원, 네.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이제 1억 원을 만들었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1억 원이 이제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그 1억 원으로 2017년에 이제 마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그건 이제 제가 살려고, 실거주 하려고 샀고요. 나머지 한 채 구리에 하나 더, 이제 그것도 월세 받으려고 하나 대출 껴서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주택담보대출 규제라든지 DSR 규제, 뭐 취득세 중과 같은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보단 투자하기는 아주 편했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그때 매입했던 아파트들이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을 좀 거치게 되었고요. 물론 그때도 이제 규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뭐 비과세로 팔 수는 없었고, 이제 차례차례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나, 두 채 이제 처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4억 원이 생겼습니다. 왠지 구리를 팔고 이제 마포를 파는 게 정석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순서죠. 예, 재테크라면 아마 그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19년에 사실 이제 그 당시 투자금을 이제 마련하셔서 도쿄에 상가주택을 산다고 하셨을 때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좀 반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설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반대라기보다는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월세 투자 시작할 때도 그렇고 부동산 갭 투자 시작할 때도 그렇고 다들 대출이자가 얼만데 그걸 하려고 하니, 이런 걱정 어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때는 나름 자기 확신이 있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 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냥 편한 길 가면 될 텐데 굳이 리스크 짊어지면서 잘하는 짓일까 해서 걱정했지만, 그렇게 5년 정도 끌어오니까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했죠. 지금 잘 살고 있는 마포 아파트 왜 파냐? 지금 쭉쭉 오르는데. 하지만 이제 저희는 또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어요. 일단 목표했던 이제 수익률은 달성하고도 남았었죠. 그 당시에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또, 이 차익형 투자 계속하는 것보다 수익형 투자로 옮겨가 보자. 그 처음 생각했었던 월세 400만 원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강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걱정 어린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네, 그냥 진행했습니다. 강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실거주는 하고 계신 거죠? 뭐 실거주 문제는 뭐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실거주는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처 하면 보통 뭐 미국 투자이민 생각해서 뭐 캐나다나 미국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물가가 싸니까 동남아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여러 해외 부동산을 두고 미국, 동남아 버리고 왜 일본을 선택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처음에는 북미 지역을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지역은 뭐 아마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투자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거는 멀다는 점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멀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어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은 임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임장을 간다. 그럼 정말 큰 맘 먹고 가야 되잖아요. 또 저는 그 당시에 둘 다 직장인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마침 해외 부동산 투자로 이제 약간 인기가 있었던 곳이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확실히 뭐 경제 성장률이 높기도 하고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근데 거기는 토지 소유권을 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건물만 내가 소유하지 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여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허가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50년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총 99년을 이제 대여하는 이제 방식이다 보니까, 그건 역시 이제 제가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에 이제 좀 많은 불안감을 좀 느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알아보다 보니 뭐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자유롭기도 했고요. 즉 물리적으로 가까워서 임장 가기도 편했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허용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률이 높았죠. 예. 월세 수익은 높은데 대출 이자가 아주 저렴했죠. 제가 그때 대출을 실행할 당시 1.5%로 대출 1.5%. 받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예. 일본도 올라서 그래도 2% 초반대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주담대가 7, 8%까지 올라간 시대에 여전히 2% 금리만 부담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수익률이 높다는 점, 이게 정말로 매력적이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본 부동산 공부하다가 좀 느낀 건데, 이제 관리회사가 되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직접 가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아무리 일본이 가까워서 3시간 걸린다고 해도 어쨌든 마음 먹고 휴가 내고 가야 하고, 주말 껴서 가야 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가기가 힘든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관리해주는 관리회사가 잘 되어 있어서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안심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이제 저는 크게 느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2019년 이후 2021년까지도 한국에서도 사실 강남이나 뭐 홍대, 꼬마 빌딩 가격은 정말 천장을 뚫고 막 엄청 올라갔었는데, 당시 시세 차이만 놓고 보자면 사실 서울의 꼬마 빌딩이 이제 도쿄의 꼬마 빌딩보다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뭐 중간에 아쉬웠거나 아니면 뭐 결과적으로 비교해 봤더니 지금 일본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아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거 작년까지 그랬고요. 네. 올해 들어서는 조금 생각이 바뀌긴 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일본도, 특히 이제 제가 선택한 도쿄의 경우에는 거기도 부동산 상승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차익을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시세 차이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저물가, 뭐 인플레가 없는 일본에서 그걸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고요. 그 대신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항상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 이제 아마 이번 일본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월세 소득이었겠죠. 네. 그 수익률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월세를 이제 꾸준히 받고 있는 점,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월세를 받으면서 이제 그 돈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재투자를 하는 돈으로 쓰거나 일본에서 이제 또 다른 생활을 꿈꾸게 하는 돈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인구 고령화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된 나라고 산업 경쟁력도 떨어져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낙 금리도 낮고 물가도 안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투자 매력이 없다, 이제 이거였는데, 한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좀 몇 가지 선입견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일본은 실제로 인구 감소에 진입을 했죠. 인구 감소가 되는 사회이지만 도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쿄는 계속해서 인구가 몰리고 있고요. 전망치는 2035년까지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 경쟁력 같은 부분, 이게 일자리랑 가장 밀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맞닥뜨리는 이제 B2C 시장에서의 이제 일본 대기업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워낙 일본 자체가 내수가 튼튼한 시장이기도 하고, 제가 안 그래도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직전에 데이터를 좀 보고 왔는데요. 2020년이 이제 코시스에서 발표한 2020년에 국가별 시가총액 순위를 봤더니 이제 일본이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좀 튼튼하다는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도쿄도의 이제 땅값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맨션, 이제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죠.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일본의 맨션은 2013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봤을 때 2022년에는 182였습니다. 즉 82%가 상승을 했죠. 평균이 82% 상승이라면
분명 저희가 타겟으로 보고 있는 투자처의 매물들은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어도 못하는 사람이 과연 일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임대인 관리 어떻게 할까?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투자를 시작하려면 먼저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부터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중개업체를 좀 만나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저도 일본어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그걸 대신해줄 전문가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투자자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지를 아주 잘 알고 있거나 혹은 현지에 있는 중개업체라면 좋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의 생각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한국의 부동산과 일본의 부동산을 좀 적절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중개업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겪어보니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니까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네. 모르는 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점이 생길 때 그걸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중개업자분들하고 다 만나서 미팅을 한 번씩은 했고요. 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제 약간의 미션을 드려서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저랑 잘 맞는 사람인지를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드려서 그것을 좀 가져오실 수 있었던 그런 분들과 이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네. 사실 부동산 중개업체가 말하는 거 말고도 본인이 직접 뭔가 일본의 현지 뭐 부동산 사정이라든지 뭐 개발 정보 아니면 뭐 일본인들 현지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동산 유형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한국 사는 입장에서 좀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업체 말고 스스로 뭔가 좀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당시에 일본 부동산 투자를 검색을 하면 정말 안 보는 게 나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잃어버린 20년, 30년, 도쿄 집값 반토막이 아니고 10분의 1 토막, 지진으로 무너진다, 이런 식의 약간 무서운 글들만 봤기 때문에 오히려 되도록이면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에서 키워드 검색을 많이 했고요. 또 한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정보 탐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일본이 되게 문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모든 문서는 대부분 서류를 만들어서 웹브라우저에 올려놓습니다. 특히 공적인 문서일수록 더 심하고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부터 내용들을 다 올려놓다 보니 맘만 먹으면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가공해보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매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 뭐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뭐 블로그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100점 100승 일본 부동산 투자라고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요거 메모하셔가지고 100점 100승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실 적에 이런 입지 이하 갖가지 이런 평가 투자 요소들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수익과 리스크를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일본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현지인이 만족하는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 100%는 이해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백한 한계점이 있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군 같은 정보는 아예 배제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아예 배제를 했고요. 대신 명백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같은 것들. 즉 대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오테마치나 시부야 같은 곳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인가? 이제 직주 근접을 본 거죠. 그런 것들.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기 편한 곳을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평지이고 역에서 가깝고 치안이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에도 2호선 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2호선을 지나가는 지역의 부동산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는 지하철 노선도이기 때문에.
도쿄도 똑같습니다. 도쿄도 이제 순환 노선인 야마노테선이 있는데요. 그것도 초록색이에요. 아, 그렇군요. 도쿄 내에서도 그 야마노테선을 지나가는 부동산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패 확률이 적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 가면서 이제 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임장. 직접 가보면 그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직감을 제가 믿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장 다니면서 많이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